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현재 한일 관계는 냉랭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살펴본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 관계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세계의 대표적 앙숙 국가들을 꼽을 때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규모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견제는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한편으로 한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처럼 형편없다면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견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서 탐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에서 탐내는 10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전자정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마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0년부터 항상 3위 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한국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팩스 사용이 빈번하고 문서에 날인하는 전통적 도장 문화를 중시하고 있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뒤늦게나마 전자정부를 위해 조직 신설 등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만 움직인다고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노후화된 사회 인프라입니다. 현재 일본 내 사회 인프라는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당시 건설된 것이 많은데 최신이라고 해봐야 1980, 90년대에 완공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지보수 관점에서 본다면 손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는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50년 이상을 경과한 일본의 사회 인프라는 2023년 기준 도로 약 43%, 터널 약 34%, 하천관리 약 43%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너무 자주 건설해서 단점일 정도로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졌습니다. 도로망부터 하천관리, 항만시설 등 전체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을 방문해보면 반나절도 안 되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일본의 대중문화는 영화, 드라마, J-POP, 애니메이션을 가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반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문화를 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하게 호감도 상승부터 경제 활성화까지 많습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국민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일본의 콘텐츠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별히 개선하겠다는 움직임 또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의 콘텐츠 내수 시장이 큰 것이 해외 진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 일본 문화의 갈라파고스화가 엿보입니다. 일본은 벤처기업만 놓고 본다면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입니다. 단순하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한 유니콘 기업만 보더라도 한국은 10개사가 존재하지만 일본은 6개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신규 창업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약한데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결과, 아날로그 문화의 팽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반면 한국은 벤처기업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공적 자금 지원부터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제도 덕에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했고 성장 이후 대형 IPO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도 벤처 후진국에서 벗어나고자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월 말 기준 매출 12.3%, 수출 21.3%, 영업이익 24.1%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부터 급성장했는데
이 시기부터 일본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일본의 여러 전자회사를 합쳐야 삼성전자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소니, 히타치, 후지스,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의 일본 5대 전자회사는 2020년 매출액 약 330조 4천억 원, 순이익은 22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매출액 약 236조 원, 순이익은 약 26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아시아 전체에서 순이익 1위를 차지했는데 2위 일본의 도요타와는 약 30억 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를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존재가 눈에 가시기도 하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 등만 놓고 봤을 때는 탐낼 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매년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은 한국의 혁신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존재는 미미했고 오히려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던 기술 국가였습니다. 허나 현재 일본은 당시만큼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한국과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이 스마트폰과 메모리칩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이 뒤처진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일본은 전반적으로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를 갖고 있어 해외 인재 유치에 소극적입니다. 또한 관료주의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 혁신은 미래의 경쟁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가 혁신도 정체입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점점 길게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독도를 두고 일본은 집요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인데도 일본은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쓰며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공시지가 80억 원 수준의 섬의 가치를 넘어선 영토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동쪽끝 영해를 확정짓는 위치이고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적 가치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이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석유의 매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족 자원 확보, 관광업 증대 등도 당연히 기대되는 가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수도인 도쿄를 이전하려고 했고 당시 새로운 수도의 유력한 장소로 한국의 용인 일대를 눈여겨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수도 이전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천재지변이 많은 편입니다. 일본의 지질학적 위치는 4개의 거대한 지각이 맞물리는 곳이어서 지진의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규슈 남부를 비롯해 혼슈에 이르기까지 활화산만 110개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활화산의 7%가 일본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태풍이나 해일 등도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잦은 편입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기도 하지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1,400억 달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2,700억 달러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유엔 산하위원회의 1968년 보고서는 제7광구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통해 제7광구가 한국의 영유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해양법상 국가 간 해양 경계선은 대륙봉을 연결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7광구 또한 한국의 대륙봉과 연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한국의 선포에 반발했고 오히려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 후 1974년 문서로 이를 공식화했는데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의 기간이 설정됐습니다. 헌데 탐사 초기 석유 존재가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일본은 탐사에 소극적입니다. 이는 현재 국가 간 해양 경계선이 대륙봉 연장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협정 만료인 2028년 이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2028년 전까지는 소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2020년 한국은 일본 외무성에 제7광구 탐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7광구에는 현재 석유 1000억 배럴, 가스 210조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일본은 군사력 강화 등을 꾀하고 있다지만 단순하게 북한발 안보 위협만 봤을 때 북한의 가치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한국과 연계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이뤄질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인한 경제 부담과는 별개로 통일이 주는 중장기적인 이점은 미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노동력 해소, 막대한 인프라 투자 유치, 대륙 진출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 변화, 북한 내 지하자원의 확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활용, 관광산업 확대 등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제거되었을 때 한국은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변화 발전의 기회 요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불법 체류자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다양한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몰래 숨어 지내거나 자진해서 체류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정리됩니다. 스스로 자진 신고해 출국 명령서를 교부받아 출국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되어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 일명 추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스쿨은 이와 관련해 일본 법무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2021년 7월 30일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강제 송환된 국적별 외국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탑10 국가들의 다양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자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브라질입니다. 2020년 일본 내 브라질 불법 체류자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되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96명이었습니다. 수용 이후 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72명이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본다면 45.9%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 중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단 5명이었는데 이는 추방된 사람 대비 6.9% 수준이었습니다. 이외 2020년 브라질의 일본 입국자를 보면 316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9위는 한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한국 불법 체류자는 총 12,433명으로 전체 2위였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과거보다 감소한 결과인데 이들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181명이었고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수용 이후 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106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다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019년에 비해 18.8% 감소했고 이후 강제 송환된 사람은 34.5%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54명이었는데 이는 추방된 사람 대비로 50.9%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시 위반자로 분류된 인원은 242명이었고 아예 미입국하다 적발된 사람도 19명이 있었습니다. 8위는 터키입니다. 2020년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터키 불법 체류자는 169명이었고 이 중 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111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터키의 불법 체류자 중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68명이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과 대비했을 땐 6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키인들은 출국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237명이 위반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7위는 스리랑카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는 1287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138명이었고 이후 퇴거 명령을 받아 강제 송환된 사람은 전년 수용자에 더해 총 141명이었습니다. 2019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던 212명에 비해 2020년은 7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어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 중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는데 강제 송환된 사람 대비로는 25.5%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의 일본 입국자들 중 170명은 2020년 한 해 동안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었고 이와 별개로 6명은 미입국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6위는 네팔입니다.
2020년 일본 내 네팔 불법 체류자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44명이었고 이 중 퇴거 명령을 받아 강제 송환된 사람은 197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거의 비슷했지만 강제 송환된 사람은 2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네팔의 불법 체류자 중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252명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어 네팔의 일본 입국자들 중 490명은 2020년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었고 이외 미입국자로도 6명이 적발됐습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는 3,869명이었는데 이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344명이었습니다. 이후 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382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강제 송환된 사람은 53.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 중 자진 신고에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710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적발되어 수용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본 입국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1,051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된 바 있고 미입국도 8명이 적발됐습니다. 공동 3위 첫 번째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필리핀 불법 체류자는 5,76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872명이었고 수용 후 퇴거하여 강제 송환된 사람은 38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송환된 사람은 2019년 대비 48.2%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 신고에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377명으로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인 필리핀인들의 입국 과정을 보면 1225명이 입국심사 위반자로 적발됐는데 무엇보다 필리핀은 미입국자가 문제였습니다. 82명이 적발된 것인데 이는 탑10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공동 3위 두 번째 국가는 태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태국 불법 체류자는 8,69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674명이었습니다. 또한 수용 이후 강제 송환된 사람은 필리핀과 동일하게 382명이었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강제 송환된 사람이 무려 61.9%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태국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해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749명으로 이는 적발되어 강제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입국 과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태국의 입국자 중 입국 심사로 위반된 사람은 1,410명으로 이는 전체 3위에 해당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중국 불법 체류자는 1,355명이었습니다. 일본 출입국 관리국은 2020년 1,545명의 중국 불법 체류자를 적발해 수용 명령서를 보냈고 이들 중 908명을 수용 퇴거 이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51.5%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 신고에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보다 100명 많은 1,6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본 입국자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3,127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지를 당했는데 이는 강제 송환된 순위와 동일한 2위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국적별 외국인 1위는 베트남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총 15,689명으로 이 역시 전체 1위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되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3,603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퇴거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2,206명이었습니다. 다만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019년 대비 339명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은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과 달리 2019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2020년 2,761명이 출국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입국 과정에서 입국 심사를 위반한 사람도 전체 1위였는데 2020년 한 해에만 6,286명이 적발당해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한국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1974년까지만 해도 매년 100만 건 이상의 결혼이 거행됐을 정도로 결혼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결혼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급기야 2018년부터는 연간 50만 건대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일본 남녀의 국제 결혼은 어떨까요? 일본 남녀의 국제 결혼은 앞선 추세와 다르게 197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06년 44,701건의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 결혼이 감소한 이유는 2005년 공공안전 개선을 위해 특정 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2020년 한 해 일본 남녀의 국제결혼 건수는 15,452건이었는데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건수도 같은 해 15,341건을 기록해 양국의 국제결혼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남녀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배우자로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2월 25일 일본 통계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국제결혼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6위는 브라질입니다. 일본은 브라질과 오래된 교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커피였습니다. 20세기 초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탈리아 정부가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브라질에 농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브라질에서 대안으로 꼽힌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08년 최초 780명의 일본인들이 상파울루의 커피 농장에 계약돼 카사토 마루라고 불렸던 러시아 선박을 타고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기준 48,700명 정도의 일본인이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계 브라질인을 감안했을 때 이는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남녀는 브라질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편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브라질인을 배우자로 두고 국제결혼을 한 건수는 502건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본 남녀의 브라질인과의 국제결혼은 일본 남성보다는 일본 여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같은 조사 시점에서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6위 상대국은 캐나다로 416건이었습니다. 5위는 태국입니다. 일본과 태국은 15세기 류큐 왕국과 아유타이 왕국의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은 54,618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 건설, 청소, 농업, 조선, 전자, 기계 등 총 14개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태국 정부가 일본과 협력각서를 체결해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건수는 656건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다면 이는 무려 35.9% 감소한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일본 남녀의 비중을 보면 태국 여성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대략 97.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사 시기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5위 상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건수로는 893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통계청과 일본 통계국의 집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잠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57,299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외국인 대비 1.9%의 비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중과는 다르게 일본 남녀의 미국인과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번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건수는 1,265건이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는 거의 비슷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일본 남녀의 성별로 각각 비중을 따져본다면 앞서 태국과는 정반대로 여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약 81% 정도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4위는 일본과 동일하게 미국이었습니다. 건수로 따진다면 이는 1,533건을 기록해 한국 남녀가 일본 남녀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 남녀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일본과 유사했습니다. 3위는 필리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필리핀인과 국제결혼한 건수는 2,143건이었습니다.
이를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45.5% 감소한 결과로 상당한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남성과 일본 여성을 구분지어 볼 경우에는 일본 남성이 무려 91.2%로 일방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한국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남녀도 필리핀인과의 국제 결혼을 총 413건 치렀는데 그중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이 367건이었고 한국 여성은 46건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주로 아시아 지역과의 국제 결혼은 남성의 비중이 높았고 서방 국가와의 국제 결혼은 여성의 비중이 높은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일본 남녀의 필리핀인과의 국제 결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 결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필리핀 여성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져 일본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의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될 때쯤인 2006년 한 해에만 일본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국제 결혼이 12,150건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9,217건으로 감소한 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사 시점에서 한국 남녀의 국제 결혼 3위 상대국은 태국으로 1,754건이었습니다. 2위는 한국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건수는 2,875건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이는 16.5%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남녀를 성별로 구분했을 땐 일본 남성보다는 일본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이라 양국의 결과가 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해야 하는데 결과는 상이했습니다. 한국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땐 893건을 기록해 일본 통계와 1982건의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뒀지만 일본 통계국은 일본에서 출생한 남한이나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수의 조선족을 포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통계국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땐 엄밀히 보면 한반도라고 봐야 하고 국내 통계청의 자료로 근거해 본다면 일본에서의 순위는 6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상대국 2위는 중국으로 3,466건이 기록됐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인과 마카오인을 포함한 중국인은 총 74만 4,551명으로 이는 순수합법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외에 서류 미비 이민자를 비롯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본 내 중국인들은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상당수의 중국인이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땐 의외로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상당히 빈번한데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남녀가 중국인과 국제결혼한 건수는 3,022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2019년 대비 46.4% 감소한 결과로 영상 내 국가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귀국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남녀를 성별로 구분했을 땐 남성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보였는데 일본 남성이 79.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남성이 중국 여성을 최고의 국제결혼 상대로 여긴다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한국 남녀의 국제결혼 상대국 1위는 베트남으로 3,637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은 베트남 여성을 최고의 국제결혼 상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UN 헤비타트가 공개한 2023년 세계 도시화율은 57.5%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유엔에서는 이러한 도시화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거주 환경의 도시화로 인한 장단점을 뒤로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삶에 있어 도시는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도시의 여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산하 도시전략연구소에서는 전 세계 48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2년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 등의 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 GPCI라고 불리는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신 자료이니만큼 결과가 주목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2023년에 공개된 2022년 상하이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133.8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순위는 동일했지만 지수는 8.5가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2년 평가의 6개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는 6개 세부 항목의 평가가 항목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인 교통은 247.1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제 네트워크, 항공 운송 능력, 도심 교통, 운송 편의성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하이는 거주의 세부 항목이 282.9로 48개 도시 중 45위에 랭크돼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8계단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상하이의 거주 결과는 미국 시카고와 인도 뭄바이 사이에 위치한 수준이었습니다. 9위는 호주 멜버른입니다. 2022년 기준 멜버른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157.2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순위는 2계단, 지수는 32.3이 상승했습니다. 이어 멜버른의 6개 세부 항목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2년 멜버른은 6개 세부 항목 중 환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이는 201.6으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하락한 세계 7위였습니다. 환경 항목은 지속 가능성, 대기질과 편안함, 도시 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그중 멜버른의 대기질은 시드니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멜버른의 교통은 세계 21위로 159.7의 지수를 획득했는데 이 역시 앞선 환경 항목과 동일하게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하락했습니다. 8위는 독일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이 평가받은 2022년 도시 경쟁력 지수는 1182.9였습니다. 2022년의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대비 지수가 10이 상승한 것이었지만 다른 도시들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순위는 1계단 하락했습니다. 베를린의 6개 세부 항목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은 세부 항목 중 거주가 359로 세계 7위 랭크됐는데 이는 근무 환경, 생활비, 안전 및 보안, 웰빙, 생활의 용이성 등을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베를린의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3계단 하락해 내용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한편 베를린은 세부 항목 중 222.8의 지수를 기록한 경제가 세계 26위로 가장 부진했는데 그나마 이는 2021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7위는 한국의 서울입니다. 2023년에 평가된 2022년 한국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189.1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순위가 1계단 상승한 결과로 지수도 1년 새 28.3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6개 세부 항목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은 연구개발 항목이 130.5를 기록하며 세계 6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개발 항목은 학술자료, 연구환경, 혁신을 토대로 평가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연구진 수를 보면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개발과 달리 서울은 세부 항목 중 거주가 2021년보다는 3계단 상승한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316.5로 35위에 그쳐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6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의 2022년 기준 도시 경쟁력 지수는 1228.5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대비 순위는 동일하지만 지수는 15.7이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6개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은 교통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상승해 세계 2위에 랭크됐는데 지수는 229.3이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항목은 66.1의 지수를 기록해 세계 19위였는데 이는 유럽 도시 중에서 4위 수준이었습니다. 5위는 싱가포르입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233.8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과 순위는 동일하고 지수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싱가포르의 6개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6개 세부 항목 중 시장 규모, 시장 매력, 경제 활력, 인적 자본, 사업 환경, 사업 운영의 용이성 등을 평가한 경제가 286.3의 지수를 획득해 세계 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1계단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거주가 세계 25위에 그쳐 평가 대상 도시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획득한 330.7의 지수가 말해주듯 이는 2021년에 비해 순위가 6계단 상승한 것이어서 그나마 많이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4위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가 평가받은 2022년 도시 경쟁력 지수는 1356.9였습니다. 파리의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대비 순위는 동일했지만 지수는 6.1 정도 소폭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파리의 6개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리는 지난해 세계 2위에 랭크되었던 거주가 이번 평가에서는 383.4의 지수로 세계 1위 랭크돼 주목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한 환경은 156.3으로 세계 28위에 그쳐 대비를 이뤘습니다. 참고로 파리의 대기질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32위 수준이었는데 이는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 한참 못 미쳤습니다. 3위는 일본 도쿄입니다. 2022년 기준 도쿄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367.2로 이는 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러한 결과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순위는 동일했지만 지수는 43.8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6개의 세 방목 평가는 어땠을까요? 도쿄는 6개의 세 방목 중 4개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는데 그나마 연구개발이 145.4로 세계 4위에 랭크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연구진수는 세계 2위에 랭크돼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환경 항목은 전체적인 순위로 보면 좋은 편이지만 도쿄 자체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181로 세계 13위였습니다. 참고로 도쿄의 대기질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2위는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이 평가받은 2022년 도시 경쟁력 지수는 1505.9로 3위와는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의 2021년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땐 2022년은 순위에 변동이 없었고 지수는 23위 상승했습니다. 뉴욕의 6개 세 방목을 보겠습니다. 뉴욕은 경제에서 362.5로 지난해와 동일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소득이라 볼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세계 6위였는데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보스턴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편 뉴욕은 경제 외에도 연구개발 항목이 지난해처럼 207.4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거주 항목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상승했지만 38위로 부진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인구 100만 명당 살인 건수가 36위로 확인돼 영상 내 도시 중에서는 가장 열악했습니다.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도시로 선정된 곳은 런던입니다. 2022년 런던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1592.4로 평가됐습니다. 그렇지만 런던은 2021년에는 독보적인 1위였지만 2022년 들어 지수가 무려 51.7이 감소해 영상 내 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런던의 6개 세 방목을 보겠습니다. 런던은 세 방목 중 문화 교류가 338.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계 1위였습니다. 이는 트렌드 설정 잠재력, 관광 자원, 문화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국제 교류 등을 평가해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런던은 6개 세 방목 중 환경이 152.9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보다는 2계단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런던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임원과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각각 세계 1위로 평가돼 인적 자원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